저는 쇠약해진 병상에 힘없이 누워있는 중입니다. 제 몸은 더 이상 세상을 움직일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평온함 대신 깊은 번뇌가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힘겹게 눈을 들어 문 밖의 후학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저의 마지막 가르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문을 익힌 선비는 세상을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치인의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저는 손을 뻗어 낡은 상소문 꾸러미를 조용히 만져봅니다. 그것은 국가의 전망이 걸렸던 저의 마지막 주장이었습니다. 10만 명의 군사를 양성하자는 저의 주장이 결국 좌절되었지요. 가장 고귀했던 저의 원칙이 비극을 불러온 것일까요? 저의 선비 정신이 혹시 조선을 구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눈을 감고 제 삶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영상은 500년 조선의 뿌리 선비 정신 제3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므로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임진왜란 10년 전 율곡이 절규한 이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9년의 삶이었습니다. 이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몰아칩니다. 제자들이 문 밖에서 대기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가르침을 구하러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한 자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스승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오십시오. 3명의 후학이 들어섭니다. 저는 그 순수한 눈빛을 차마 마주할 수 없어 시선을 돌립니다. 스승님, 몸은 좀 어떠하십니까? 몸이야 이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아직 세상의 험난함을 다 알지 못하는 맑은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병들어 누웠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입니다. 과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아닙니다. 저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이조판서 시절 생각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흐릅니다. 저는 수미법을 주장했습니다.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층은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공정한 인재 등용을 주장했습니다. 당파가 아니라 능력으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듣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선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제가 평생 씨름해온 질문입니다. 수기는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닦는 일은 개인의 의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치인은 어떠할까요?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권력과 정치, 당파의 이해관계가 모두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합니다. 선비는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비는 백성을 살려야 합니다. 자신의 결백함만 지키다가 백성이 죽어간다면 진정한 선비의 길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얼굴에 혼란이 스칩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공정했고 정의로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백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0만 양병설이 거부당한 날을 떠올립니다. 저는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나라는 전쟁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뒤 왜군이 쳐들어온다면 그때 죽어갈 백성들의 피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저의 정의로움이 오히려 백성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아닐까요? 스승님, 제자가 다급히 외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선비는 수기와 치인을 모두 완수해야 합니다. 자신만 깨끗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백성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 어떤 학문도 무용지물입니다. 예, 스승님. 제자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정의와 현실 사이에서, 원칙과 타협 사이에서 그들도 고민할 것입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집니다. 저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끝까지 옳은 일을 주장했습니다.
10만 양병설이 지금은 묵살당했지만 언젠가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선비는 백성을 살려야 합니다. 저는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죄이고 한입니다. 스승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제자들이 일어섭니다. 그들이 나서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현명하십시오. 정의를 지키되 백성을 버리지는 마십시오. 제자들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물러납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천장의 나무결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죽는 순간까지 저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마도 역사가 대신 말해줄 것입니다. 이론과 현실의 통합. 제자들이 물러간 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촛불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립니다. 저는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저는 눈을 감고 기억 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64년 29세의 과거 시험장. 시험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생원시 제 인생의 첫 시험이었습니다. 어머니 신사임당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금강산에서 불교에 심취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학으로 돌아왔습니다. 불교는 개인의 깨달음을 추구하지만 유학은 세상을 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험장을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선비의 학문은 백성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장원.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주인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해 별시에서도 장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장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중요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퇴계 이황 선생님과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퇴계 선생님은 이발을 주장하셨습니다. 이가 먼저 발동하고 기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촛불 아래 저는 붓을 들었습니다. 현실에서는 기가 먼저 발동합니다. 인간은 배고프면 먹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기의 작용입니다. 그 기가 발동할 때 이가 올라타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것을 기발이승 일도설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 이론은 단순한 철학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선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선비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위에 올바른 원리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이론과 현실은 하나입니다. 학문과 실천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1568년 7번째 장원. 생원시, 별시, 진사시, 문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7번째 장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험 기술이 뛰어나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시험을 위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관직에 임명되기 전 저는 경몽여교를 저술했습니다. 젊은 선비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저는 책의 첫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입지 먼저 뜻을 세우십시오. 뜻이 없으면 학문도 없습니다. 선비의 뜻은 수기치인입니다. 자신을 닦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강조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읽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읽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저의 철학이었습니다. 이론과 실천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수기와 치인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33세의 나이로 호조자랑이 되었습니다. 첫 업무 보고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백성이 풍요로워야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한 선배 관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안합니다. 수미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백성들이 곡식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 상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이익과 백성의 생존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현실에는 이해관계라는 벽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570년 9번째 장원. 또 장원입니다. 구도장원공이라 불러야겠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9번의 장원,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9번의 장원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 실력으로 백성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험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눈을 떴습니다. 그때의 저는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까? 기바리승 일도설이라는 이론적 토대가 있었습니다. 9번의 장원이라는 학문적 역량이 있었습니다. 경몽욕결이라는 실천적 지침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기는 완성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론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기바리승, 기가 발동하면 이가 올라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에서 기는 무엇입니까? 권력이고 이해관계이고 당파 싸움입니다. 그 위에 올바른 원리를 실현시키려 했던 저는 결국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선생님, 저녁 식사 드시겠습니까? 문 밖에서 제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니야, 아직은 괜찮다. 저는 대답하고 다시 천장을 바라봅니다. 기바리승 일도설 이론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론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못 실천했습니까?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수기는 제가 통제할 수 있지만 치인은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이토록 괴롭히는 이유입니다. 9번의 장원, 사람들은 저를 천재라 불렀습니다. 기바리승 일도설, 학자들은 저를 대철학자라 평했습니다. 경몽여결, 후학들은 저를 위대한 스승이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이 백성을 살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수기는 완벽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치인은 실패했습니다. 선비의 진정한 완성은 수기 치인을 모두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반만 성공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반도 성공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기와 치인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치인에 실패했다면 수기도 진정으로 완성하지 못했다는 뜻이니까요. 촛불이 깜빡입니다. 저의 생명도 저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물을 것입니다. 선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수기와 치인을 모두 완성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끝내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에 누군가는 찾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저는 눈을 감습니다. 경세재민,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것이 선비의 본분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1570년 저는 호조자랑이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줄여야 합니다. 저는 수미법을 처음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곡식을 세금으로 직접 받자는 제도였습니다. 중간 상인의 착취를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양반과 상인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원로 신하들이 조심스레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이익보다 백성이 먼저 아닙니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572년 이조자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수미법을 주장하였습니다. 전하, 백성은 수확의 절반을 잃고 있습니다.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선조께서는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경의 뜻은 알겠소. 허나 조정이 모두 따를지는 모르겠소. 대신들은 제 말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이인은 성급하고 위험합니다. 그들은 제안을 막으려 했습니다. 1574년 저는 홍문관 부제학이었습니다. 직접 조사한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백성은 쌀 2섬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섬 넘게 빼앗깁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선비는 경세재민을 해야 합니다. 백성을 외면하면 우리는 도적입니다. 저의 말에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선조께서는 시범 실시를 허락하셨습니다. 1575년 경기도에서 수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기뻐하며 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는 쌀로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곧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대감 일부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양반과 아전들이 백성을 선동하였습니다. 쌀로 내면 더 큰 세금이 온다고 했습니다. 또한 쌀값을 조작해 혼란을 만들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저를 공격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수미법은 실패였습니다. 백성도 혼란스럽고 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수미법은 중단되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경세 재미는 좌절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더 큰 싸움의 시작임을 말입니다. 병상의 어둠이 점점 깊어집니다. 저는 사직과 복기를 수없이 반복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변절자라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권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1575년 이조판서로 복귀한 지 1년이었습니다. 수미법의 실패를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면 돌파가 아니라 사람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라면 당파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능력은 어떠합니까? 동인이나 서인보다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면 임명하십시오. 저는 붓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리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판서님, 그 사람은 동인입니다. 저는 동인도 서인도 아닙니다. 저는 조선의 관리일 뿐입니다. 며칠 후 동인의 대신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율곡, 어찌 우리 사람을 모두 배제하였습니까? 능력이 부족하였기에 탈락시켰을 뿐입니다. 그는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선비 정신이 자네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1576년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전하, 분당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모두 이이의 인사 때문입니다. 저는 일어나 말씀드렸습니다. 신은 오직 능력만을 보았습니다. 선조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공정함은 알겠으나 분열도 두려운 일입니다. 조금 더 신중히 하시오. 저는 그 말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저는 사직 상소를 올렸습니다. 신은 더 이상 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선조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경은 참 이상한 사람이요. 공정하게 일하고도 왜 떠납니까? 1년 후 만원 봉사를 올렸습니다. 전하, 사람은 당이 아니라 능력으로 쓰셔야 합니다. 선조께서는 한참 침묵하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물러가시오. 밤이 깊어갑니다. 저는 강직함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강직함이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당파는 더 깊어졌고 백성은 여전히 고통받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은 타협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자리도 지키고 개혁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아닐 것입니다. 선비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의 강직함은 자랑이자 한계입니다. 병상에서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제자가 물을 건네자 조용히 받아 마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 기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580년 저는 세 번째로 조정에 복귀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정함에 전략을 더하겠습니다. 이조판서 자리에 앉은 저는 관리들을 모았습니다. 능력, 청렴, 백성에 대한 태도, 이 세 가지만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당파는 단 한 줄도 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인사안을 검토했습니다. 동인이든 서인이든 능력만 보았습니다. 한 달 후 인사안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동인이었습니다. 우리 인물들이 모두 탈락했습니다. 능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결과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는 씁쓸한 눈빛으로 떠났습니다. 며칠 후 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율곡, 훌륭한 인사였소. 공정했기에 우리 사람들이 발탁된 것이요. 그들의 말에 저는 이상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공정함이 칭찬과 비난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정함이란 무엇입니까? 기준을 세우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과의 균형까지 고려해야 합니까? 저는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1581년 두 번째 인사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서인이 더 많이 등용되었습니다. 동인들은 저를 편파라 부르며 탄핵을 청했습니다. 선조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경은 여전히 강직하구려. 전하, 저는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러나 공정함만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소. 그 말은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1582년 결정적 인사가 다가왔습니다. 평안도 관찰사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박응서와 이발 두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점수는 박응서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기준을 따랐습니다. 결국 동인은 폭발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서인의 편향입니다. 선조께서 직접 개입해 인사를 뒤집었습니다. 이발이 임명되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제 결정이 왕의 손으로 부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선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경은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원칙을 위한 것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사직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선조께서 만류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은 훌륭한 학자이나 너무 곧습니다. 저는 절을 올리고 궁을 떠났습니다. 병상으로 돌아온 지금도 스스로 묻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제 원칙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촛불이 흔들리듯 제 마음도 흔들립니다. 공정함이 씨앗이 되어 비극을 부르고 있습니다. 병상의 어둠 속에서 저는 눈을 감습니다. 촛불은 희미하지만 다시 켜달라 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로소 진실이 보입니다. 1582년 제가 사직하고 파주로 떠난 밤입니다. 한양의 어느 사저에 동인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김우홍, 정원신, 이발 그리고 젊은 관료들이었습니다. 율곡이 드디어 물러났소.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자의 공정함이 우리를 배워왔소. 이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공정하려 했소. 그렇기에 더 모욕적이요. 김우홍이 답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무능하다고 선언한 것이요. 그들은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오. 1583년 저는 5번째로 조정에 복귀했습니다. 선조께서 저를 불러 다시 이조판서를 맡기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략과 균형을 함께 지키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동인들은 너무도 조용하고 공손했습니다. 김우홍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도 이 판서의 방식을 따르겠소. 다만 평가 기준을 더욱 투명히 하여 주시오. 저는 그 말을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이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정여립이라는 인재를 청구하고 싶소. 정여립, 제가 과거에 배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그는 실적도 뛰어났습니다. 백성의 세금을 줄이고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직감은 그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를 또다시 배제한다면 말이 나올 것입니다. 율곡은 기준을 말하지만 결국 감정으로 판단한다.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자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능력이 있다면 등용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여립을 전라도 군기감으로 임명한다. 동인들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율곡이 드디어 우리를 인정했소. 서인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능력과 청렴함만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동인들의 모임에서는 다른 말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씨앗을 심었소. 김우홍이 말했습니다. 정여립은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오. 그리고 그때 책임은 누구에게 가겠소? 그를 등용한 율곡에게 돌아갈 것이오. 저는 서재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여립을 등용한 것이 과연 옳았습니까? 공정함을 지킨 것이 정말 정의였습니까?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함정에 발을 딛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먹구름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곧 폭풍이 몰아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씨앗은 심어졌다는 것을. 그 씨앗이 무엇을 낳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병상에서 저는 거친 숨을 내쉽니다. 기침 끝에 붉은 피가 스며 나옵니다. 제자가 달려와 제 손을 붙듭니다. 스승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물을 좀 주시오. 1584년 봄이었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참혹한 패배가 찾아왔습니다. 함경도에서 급보가 올라왔습니다. 왜군이 대마도에 군사를 모읍니다. 조정이 술렁이며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하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10만의 군사를 기르셔야 합니다. 조정 신하들은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10만이라니 재정이 감당 못합니다. 정보도 불확실한데 너무 앞섭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저는 밤을 새워 상소를 올렸습니다. 10만 양병설이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알고 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회의에서 김우홍이 일어섰습니다. 10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정확히 왜 10만이어야 합니까? 이어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여립을 등용한 판단 옳았습니까? 조정은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정은신이 덧붙였습니다. 판단력이 흔들리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나라의 군사를 논한다 하니 저는 분노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정면이 아니라 곁에서였습니다. 공정함이 아니라 제 판단을 겨냥했습니다. 선조께서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다시 논의해 보겠소. 그 말은 곧 거절이었습니다. 며칠 뒤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0만은 무리이니 3만만 양성하겠소. 저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그 수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만하시오. 더는 듣기 어렵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 한 마지막 시도마저 무너졌습니다. 신뢰도 권위도 모두 잃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직을 올렸습니다. 선조께서는 더 이상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경의 마음은 알겠으나 이제 물러나시오. 파주로 향하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공정한 인사는 미움을 낳았습니다. 수미법은 좌절되었고 백성은 여전했습니다. 10만 양병은 묵살되었습니다. 병상에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나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비극입니다. 촛불이 점점 사그라듭니다. 저의 생명도 이 나라의 운명도 함께 꺼져갑니다. 1584년 1월 16일 율곡 이이 선생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49세 너무도 이른 나이였습니다. 파주 자운산 아래 조용히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제자들과 동료 학자들이 눈물로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이제 누가 나라를 걱정하십니까? 조정에서는 그의 죽음이 짧게 언급되었습니다. 이이가 죽었다 하오. 학문은 뛰어났지만 정치에는 너무 강직했지. 그러나 선조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충신이었어. 사람들은 곧 잊었습니다. 율곡의 10만 양병설도 잊혔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 과한 걱정이었지. 조정은 안일했고 군대는 약해졌습니다. 무기는 녹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159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에 왜군이 나타났습니다. 수평선 가득한 700척의 배 15만의 군사였습니다. 부산진과 동래성이 잇따라 무너졌습니다. 정발과 송상현이 끝까지 싸웠으나 전사하였습니다. 한양 조정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군사는 얼마나 남았어? 3만도 안 됩니다. 선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율곡이 뭐라 했었지? 8년에서 10년 안에 왜군이 온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왜군은 20일 만에 한양에 들어왔습니다.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백성들은 울며 도망쳤고 땅은 불타올랐습니다. 나라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해 여름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육지는 여전히 피로 물들었습니다. 한 젊은 선비가 율곡의 무덤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598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조선은 폐허가 되었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선조는 조용히 명하셨습니다. 율곡을 다시 평가하라. 그는 충신이었다. 문성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후대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곡은 너무 일찍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의 공정함은 옳았으나 시대가 따라주지 못했다. 10만 양병을 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임진왜란은 일어났고 백성들이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율곡의 무덤 앞에서 지금도 사람들은 절을 올립니다. 선생님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실패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고요한 어둠 속에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율곡은 옳았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옳았던 것입니까? 공정함을 끝까지 지킨 것이 옳았던 것입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끝까지 선비의 길을 걸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원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실패로 끝났다 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살아온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임진왜란 10년 전 율곡이 절규한 이유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